안녕하세요.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에서 한국사 강의 누가 제일 많이 했나요? 바로 제가 많이 했었죠. 2013년도 임용고사에서 필수로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매 회차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같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같이 학습할 내용 있으니까요. 모르는 분들은 체크해놨다가 개별학습 다시 하시면 기출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다음 회차 대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분포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실상 이거 시기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왜냐? 우리가 검정시험 특성상 골고루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어요. 자, 봅시다. 먼저 선사, 고대, 중세, 근세, 전근대사에서 60%가 나오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회차별로 동일합니다. 60%, 6대4 비율로 근대사가 4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조선시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만 하고 앞에 건 버린다, 이런 자세는 불합격의 지름길이겠죠? 자, 그 다음 시기별로 보셨을 때 근대, 강점기, 현대, 근대사가 원래는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 강점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 회차에. 그게 좀 특징적이긴 하지만 아까 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6대4 비율 기억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이 비율도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영역도 골고루 출제되었었다. 자,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죠. 정치사가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다른 영역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영역까지 확장해 나간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없어요. 전 시기를 골고루 볼 텐데요. 빼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건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빼는 주제들이 있고요. 정치사 중심으로 확장을 해나갈 거고요. 난이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41회차 보셨던 분들은 운이 좀 없어요. 그래서 42회차를 제가 노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왜? 41회차가 어려웠다? 그러면 난이도 조절이 조금 됩니다. 42회차, 요번엔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이었다.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락의 70점이라는 이 당락,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이 시험 난이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85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잘 아낄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주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다음 회차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번 회차의 5개 보기 중에 정답이 하나다. 나머지 4개의 보기가 다음 회차의 정답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사료 분석해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보기 분석을 통해서 5개 지문 중에서 4개를 알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버릴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신나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 자, 그럼 출제 가능 내용까지도 아울러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쪽에서 간단한 시험 분석을 잠깐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단기간에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버릴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 주제들은 조금 버리더라. 시기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근대사 60%라 그랬었죠? 50문제 가운데서 30문제 해설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검정시험은요, 1번 선사시대부터 50번 현대사까지 순서대로 나옵니다. 조금 섞여있는 순서가 있긴 한데요. 대개가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그 다음 근대, 강점기, 현대사까지. 그래서 보통 마지막 문제가 현대사 중에서도 정치, 경제, 통일, 이 통일 방안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그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겠다 하는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뒤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 사이 시기가 이 문제의 시기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팁! 먼저 가시대의 사회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볍게 푸는 거예요. 가볍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풀리면 시험 망합니다. 1번은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
먼저 평창 하리 출토 6월. 아, 평창 하리를 공부 안 했는데 큰일 났네 할 필요가 없어요. 힌트가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 있다. 이 안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유적의 돌로 무덤을 만들었군요. 돌로 무덤. 자, 상식 하나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자체가 저도 흰옷 입고 있죠?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렀느냐? 화강암 지대, 돌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정수가 되더라. 굉장히 깨끗한 물지대입니다. 그 바위가 많아요. 바위. 그러면 탑을 만들거나 무덤을 만들 때 뭐를 많이 썼을까요? 바로 돌입니다. 돌. 그래서 우리는 석탑, 그리고 돌무덤, 고인돌, 널무덤 같은 돌무덤들이 많아요. 중국은요, 황허, 흑강이에요. 흑강. 그래서 걔네들은 흑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었느냐? 주변에 있는 거 흙. 그래서 흙을 뭉쳐서 구우면 그것이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벽돌무덤, 벽돌탑 나오면 중국 스타일의 무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벽돌탑, 벽돌무덤이 나왔다. 그럼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중국. 중국의 영향받았다. 일본은 어떻게 됐었느냐? 산지가 80% 이상인데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갖다가 탑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그랬어요. 목탑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형태 한번 상식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돌로 무덤 만들었던 시기가 언젠가? 무덤이라고 하는 건요, 구석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를 공부할 만한 무덤, 즉 규모가 사이즈가 꽤 큰 무덤은 언제 등장을 했었느냐? 바로 청동기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계급사회가 나오고 단군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서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기 시작했더라. 돌로 무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있네요. 이 돌로 무덤 만들고 동검 사용했었던 이 시기는 바로 청동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문제 푸는 방법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한 문제, 두 문제 채로 떨어지는 분들, 이거 분명히 습관 들여놓으세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시작합니다. 시기를 무조건 쓰고 시작합니다. 됐나요? 청동기 거 찾으면 되네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 별로 좋은 지문은 아니죠. 왜? 신라시대까지 가기 때문에, 신라 지증왕, 6세기 신라 지증왕 때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뭐 헷갈리는 오답도 아닙니다. 동굴이나 막집에서 주로 살았었다. 동굴 막집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었구나. 농사를 안 지어서 정착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구석기 얘기입니다. 적어가면서 이거는 뭐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많은 인력이 고인돌 축조에 돌로 무덤 만들었네. 이 거저주는 거네요. 돌로 무덤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청동기.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한 4만 5천 개에서 5만 5천 개 정도라고 추정되는 고인돌이 있어요. 그 중에 약 70% 이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 청동기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더라. 이런 문화권이 우리나라, 그리고 몽골, 이쪽 계통으로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돌 무덤 문화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3번이 바로 청동기가 되겠죠.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해서 실도 짜고 그물도 만들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었던 신석기 시대군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혁명, 농업혁명, 신석기 혁명, 퍼스트 웨이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요 내용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주면 되느냐. 항상 우리는 헷갈리는 시기를 구분해야 돼요. 이 문제가 안 좋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 청동기와 헷갈리는 건 철기거든요. 철기. 한번 봅시다. 청동기 때는요, 이 청동이라는 금속 자체가 구리와 주석을 혼합해가지고 합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합니다. 귀하고 또 굳기는 굳지 않아요. 별로 굳지 않기 때문에 농사짓기 적절하지 않았었다. 농사도 돌로 지었었고 무덤도 돌로 만들었다. 널이 뭐냐면 널빤지. 얇고 평평한 나무판을 널이라고 해요. 그러면 돌로는 넓고 평평한 돌판. 돌로 만들었다. 철기 때는요, 무덤 뭐로 만들었냐?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었다.
나무로도 만들었고요. 널무덤, 널빤지. 독, 이건 장독 두 개 연결해 놓은 형태. 다양한 형태 하면 철기, 돌 하면 청동기 되겠네요. 다른 내용들도 이론 학습하실 때는 보셔야 되겠죠? 2번. 가에서는 매년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무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면서 춤을 췄다. 그래서 무천, 하늘에 대해서 무용을 했다. 이 무천이 열렸습니다. 무천은 어느 나라의 풍습이었었나요? 요걸 학습을 미리 하셨어야 되겠죠? 여러 나라의 풍습들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해에 무천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학습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나라가 제일 위에 있었나요? 위치 파악해 볼까요? 부여. 그리고 그 아래에 가장 강력한 고구려가 존재했었고요. 함흥평야 일대에 있었던 이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군요. 야, 풍족해. 살기 좋아요. 평야지대입니다. 해안가라서 해산물도 풍부하고요. 그럼 강원도 지역으로 내려오면 동해들에요. 동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밑에 마한, 진한, 변한의 3한이 존재했었죠. 마한, 진한, 변한이 합쳐서 3한을 이루고 있었더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디?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밑에 있었던 옥저 애들이 야, 나는 옥저다. 해산물과 오곡이 풍부하구나 했는데 고구려가 내려와서 엄청난 간섭을 해요. 응? 동해는 야, 나도 강원도 아주 풍족한 지역에서 태어났구나 했는데 야, 너도 일로 와. 그래서 이들 둘은 왕을 선출할 수조차 없었던 국가예요. 왜? 고구려의 간섭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간섭을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옥저입니다. 옥저는 간섭 2번.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단 한 국가는 제사조차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상을 떡하니 봐놓으면 고구려들이 내려와서 맛있게 잡수고 가신다. 그래서 옥저는 유일하게 제천 행사를 지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동해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난 제천 행사는 지낼 수 있다. 옥저보다는 낫다 처지가 하면서 제천 행사 지낼 때마다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무용, 춤을 췄다라고 하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입니다. 지리적 위치로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한번 제천 행사만 한번 학습해 볼까요? 부여 제천 행사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영고, 영고. 고구려는요, 국동대열이라고 큰 동굴에,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어요. 그곳에서 시조신 제사를 모셨다. 그 제사의 이름이 제사를 지냈다. 그때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나 가미를 해봅시다. 고구려 시조가 누굽니까? 고구려 세운 동명왕. 동명왕은 용맹하다라고 외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시조신 제사를 지냈었다. 그리고 그 제천 행사의 이름은 동명왕의 용맹함을 부르짖었다. 동맹. 외우시고요. 옥저는 없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동해는 와, 우리는 옥저보다 낫다. 춤춰야지. 무천. 농사가 가장 잘 되었었던 삼한에서는요. 단오의 기원이 되는 수린날과 그 다음에 추석의 기원이 되는 계절제 두 차례에 걸쳐서 농사의 대풍, 풍년을 비는 그런 제사를 지냈었다. 하늘에다가 2번이나. 5월달, 10월달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중급 시험에서는. 됐나요? 자, 이러한 나라. 아까 봤었던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의 또 다른 풍습. 산천을 중시해서 그 영역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소, 말 등으로 배상하게 했었던 책화의 풍습.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른 내용도 학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 문제들도요. 이 여러 나라의 풍습 학습 잠깐만 해주시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볼까요? 저 덩이새들은 덩이새. 일단 기본적으로 철이 풍부했었던 나라는 철하면 두 나라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삼한 중에서 하나였었던 변한.
그리고 변한이 나중에 발전했었던 가야, 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네요. 김수로왕이라는 왕도 나왔었고 여기 철도 있었고 덩이쇠, 철, 가야입니다. 맞아.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고 교류도 했었대. 가야의 풍습을 묻는 거네요. 가야의 풍습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까지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이 덩이쇠가 이거거든요. 덩이쇠. 이 덩어리 쇠를 화폐처럼 사용했었던 나라가 바로 변한입니다. 그리고 가야고요. 자, 가야의 역사 보시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걸 아셔야 돼요. 전기 가야, 원래 가야가 6개의 가야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연맹 왕국이었었던 가야 왕국의 초창기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였었느냐? 금관가예요. 이게 바로 김수로왕이 세웠었던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나라입니다. 이게 언제 멸망했었느냐? 바로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했었다. 그 다음에 후기 가야는 대가야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었더라. 요건 아울러서 6세기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보셨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버풍왕 때, 진흥왕 때. 공통적인 이름이 흥이라는 건요. 흥하다. 그래서 흥왕사나 뭐 흥국사나 이런 왕이 흥한다, 나라가 흥한다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흥자가 들어가면 이게 불교식 왕명이에요. 신라의 불교가 전파됐다는 것은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적인 바탕이 이제 마련되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권 강화 하면 흥 버풍왕, 흥 진흥왕을 떠올려 주시고요. 이 두 시기 때 가야가 멸망했더라.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라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하남 위례성 그리고 풍납토성인지 하남 지역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 유역입니다. 한강 유역의 수도를 도읍을 정했었던 나라가 바로 백제였었죠. 그다음에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주, 오소경. 자,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통일신라죠. 그래서 통일신라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이 중국 과정에서 공부하는 범위의 통일신라 탑은 다 3층 탑 아니면 층수를 안 세리거나 3층 탑. 왜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통일의 그 뜻을 모아서 탑을 지어놨거든요. 지방행정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고구려 지역에다가 3개, 백제 지역에다가 3개, 신라 지역에다가 3개, 합이 3 곱하기 3이 9주 9개의 지방행정을 만들었었다.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 경주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광역시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었다. 오소경. 통일신라의 이야기고요.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했었다. 태학은요. 여기 뒤에 문제에서 또 교육기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태학은 대학교죠. 클태자 써가지고. 이거는 고구려에 있었던 중앙교육기관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박석김 3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했었던 신라에 대한 설명이군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삼국시대 공부할 때 이러한 표 혹시 보셨나요?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삼국가는 발전 지금 글자 다 안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국간의 시기별 발전 과정들을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그래프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개별적 학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백제가 전성기가 가장 빨랐었다.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신라 이런 순서대로 전성기로까지 나아가는 백제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이걸 먼저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전성기 너무 빨랐죠. 그래서 나중에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 도약을 하고자 했었던 왕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약이 바로 무령왕. 무령왕은 어떻게 도약을 하려고 했었느냐?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중국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 22담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그곳에다가 왕족들을 파견하고 다시 왕권 강화를 깼었다. 자, 두 가지. 외교, 그 다음에 지방을 통제해서 왕권 강화. 이것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지방 22담로에 왕족 파견했었고 중국과 교류했었기 때문에 중국 영향받았으면은 무덤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을까요? 벽돌로 만들었을까요? 벽돌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이 등장을 하게 됐었던 이 무령왕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차례가 제2의 전성기를 추구했었던 이 성왕. 이렇게 두 왕들을 학습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물어보는 것이냐? 웅진에서 중흥을 위해 힘쓴 백제 25대 왕이다. 백제는요, 그리고 수도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으로 인해 웅진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웅진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성왕 때 사비성으로 천도를 했었다. 이 한강 유역 웅진 사비로 이어지는 수도 변화를 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 변천을 분명히 학습하셔야 돼요. 백제와 고구려는요, 수도의 변천을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주 송산리, 공주가 웅진이에요. 공주가 웅진이다. 이 볼까요? 이것까지 자세하게 필요는 없지만 이 곰웅자예요. 곰웅자. 그래서 공주의 옛 지명이 뭐냐? 곰주였다. 이런 설이 있어요. 공주, 곰웅자. 그래서 웅진이 공주가 공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강이 금강이거든요. 그 금강이 옛날에 곰강이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곰나루터 설화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찾아보시죠.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니까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중흥을 꾀해봤었던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무령왕릉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없어요. 새로운 학계의 발견이나 새로운 뭔가 중요한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학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국가공인표준영정으로 이 무령왕의 영정이 이제 채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건 몰라도 돼.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무령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두 가지,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 그 다음 하나는 지방에다가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왕족들을 파견하고 왕권 강화를 깼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었던 3번이 되겠군요. 되나요? 자, 다른 내용도 아울러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독서 상품가라고 하는 것은 독서량에 비례해가지고 품계 승진을 시켜주는 이 통일신라 시대의 승진 절차입니다. 승진 절차.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성으로 천도했었던 백제 성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영락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길령자의 즐거울 락을 나라의 연도로 삼았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영원히 즐거운 1년이에요. 올해가. 영원히 즐거운 2년이에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왕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야.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영락, 영원히 즐거울 1년이다, 2년이다 했었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입니다. 한번 상상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는데 시진핑이 만주를 주고, 그다음에 푸틴을 만났는데 푸틴이 연해주 지역을 줘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다음에 아베를 만났는데 아베가 대마도를 넘겨주네요. 미국이 하와이를 주네요. 이거 뭐예요? 자꾸 해외로 나가기만 하면은 영토가 넓어져. 그게 바로 광개토 대왕 시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영락입니다. 영원히 즐겁다. 상상이었어요. 자, 5번에 동정으로부터 불교 수용. 이거 우리가 불교를 수용했었던 것들은 다 아울러서 살펴봐야 됐었죠. 자, 삼국시대 불교 수용 한번 볼까요? 요건 일단 백제 침류왕 때 이야기인데 침류왕 때 불교 수용했었던 내용이 여기에 답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답으로 등장했었던 것들은 뭐냐? 고구려의 소수림 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었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백제의 불교 수용 과정이었었고요. 제가 버릴 것들은 버린다 그랬었죠. 몰라도 됩니다. 5번은. 자, 밑줄 근 문화유산 한번 봅시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 사실상 일본과 가장 관계가 가까웠었던 삼국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어느 정도 가까웠느냐? 일본 말 한번 볼까요? 백제의 무사 집단을 뭐라 그랬었냐면 싸우는 아저씨, 싸우라비, 아비, 누구 애비야 이거 있잖아요. 싸우라비라고 불렀었는데 일본 놈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무라이라고 부르죠. 싸우라비, 사무라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름들도 백제 사람 중에서 일본에다가 처음으로 한자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지끼입니다. 아지끼. 백제 사람들 이름이 일본말 같아요가 아니죠. 사실은 문화의 흐름상 일본말이 백제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아지끼상, 복신도침 이런 흑치상지 이러한 이름들 보면은 이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 문화유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볼 수 있는 문화유산, 일단 백제 거 찾아야 되겠죠. 교류고 자시고 백제 거 찾으면 돼요. 백제 거는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가지가 7개 달린 칼. 백제 전성기였었던 근초고왕 때 일본 외왕에게 하사했었던 가지가 7개 달린 칠지도를 하사했었다. 요것이 백제 거죠. 백제 거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무령왕릉의 사비에서 부여 능산리고분 그 주차장에서 뭐가 발견됐었냐면은 금동대향로가 발견됐었거든요. 그 금동대향로를 일본에서 우리 좀 대여해서 전시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 일본 왕실에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무령왕릉에 가서 참배를 했었던 사실도 있을 정도로 백제계와 일본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지도. 호우명 그릇은요. 호우명 그릇. 여기 광개토대왕이 외놈 신라의 왜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신라 혼자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구원을 해줬었던 그런 기록들. 그래서 호우명이 뭐냐? 좋아요. 광개토대왕 좋아요. 광개토지 호태왕. 광개토대왕 좋아요가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 바닥에서 발견되었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광개토대왕의 원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다. 성덕대왕 신종 광에밀레. 이 에밀레종이었었죠. 신라시대에 성덕왕 때 있었던 에밀레종. 고구려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래서 남한에서 출토된 유일한 고구려 불상이 바로 이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 요겁니다. 뒤에 요게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었죠. 후광이 비친다. 응? 후광이 비친다 할 때 그 후광이나 이런 거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게 다 불교식 용어거든요. 부처님 뒤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님 뒤에서. 그 부처님 뒤에서 느껴지는 이 아우라, 후광, 광배라고 하는 것까지 이 조각으로 새겨놓은 거. 이 고구려 불상입니다. 천마도는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됐었던, 그러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천마도가 천마총이라는 무덤에서 나온 그림이다. 그럼 이건 벽화네요 라고 하는 것. 벽화가 아니죠. 요거는 천마총의 주인이 타고 다니던 말 안장에 새겨져 있었던 마구 장식화입니다.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나왔었던 거예요. 벽화가 아니다. 신라 거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 우리가 성씨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었네요. 자, 왕족들의 성씨 한번 살펴볼까요? 성씨. 고구려는요, 고주몽, 고씨. 백제는요, 부여씨. 부역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부여씨. 그럼 신라는요,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차지하다가 결국 김씨. 그 다음에 발해는요, 고구려 별종이라고 하는 고구려 계통에서 빠져나왔었던,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거든요. 그래서 대씨, 고구려 대씨가 왕족들의 성씨였어요. 그리고 발해의 지배층들은 성씨가 2개입니다. 왕족인 대씨, 그리고 고구려 왕족이었었던 고씨, 대씨, 고씨. 됐나요? 대광현. 거란동경 장군 대연님이 대부승 고길떡을 보내 나라를 세웠음을 아울러
알리고 원조를 요구했다. 대연림은 어디에 시조? 대조영. 우리 대조영은 알고 있죠? 시조는 알아보셔야죠. 시조.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조왕 맞나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대조영. 이거 대조영이었었죠? 노래 이거 아닌가요? 자, 요 나라는 바로 옳은 것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은요. 발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왕의 업적, 왕의 업적, 왕의 업적, 왕의 업적.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렇게 학습하셨죠? 어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발해는 중급 과정에서 발해사는 왕 필요 없이 그냥 발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순서 왕 필요 없어요. 어떤 왕 때 뭐가 있었는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발해 얘기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되나요? 고구려 유민 출신이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다음에 무왕 때인데 무왕 몰라도 돼요. 중국을 선제 공격했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국 문화를 수용했었더라. 그리고 최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었다. 중국 동쪽에 해동 지방에 성대한 국가가 있었다.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정비해야죠. 근데 그 지방 정비하는 스케일이 발해가 좀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무슨 구주 오소경, 조선 8도 이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5, 15, 60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 엄청난 거. 한 5, 60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해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의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 70점이라는 절대평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객관식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멸망은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했었다. 거란의 침입으로. 그래서 요거 숫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 엄청나다. 50개 넘어간다. 이러면 발해다. 그래서 여기서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었던 이 4번이 답이 되겠군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네요. 뒤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기출 이 보기 분석에서는 제가 학습 안 해도 되는 내용들만 좀 빼드리도록 할게요. 다 학습을 하려면 이게 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고구려의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이자는 누구인가? 고구려와 싸웠대. 고구려와. 설계도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얘기했어요. 외국인이 당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 고구려하고 싸웠던 백제 아니면 신라겠네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쳤으니 어떻게 그 공을 갚겠는가? 설계도는 본국에서 진골은 뭡니까? 골품제라고 하는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구조가 바로 골품제였었죠. 옳은 거 진골 요거 힌트네요. 여기 당 황제가 얘기했었고 고구려와 전투를 했었던 바로 어디입니까? 신라 이야기하는 거네요. 신라. 요게 신라의 골품제입니다. 폐쇄적인 신분 구조. 얼마나 폐쇄적인지 볼까요? 옷 색깔도 달리했고요. 그 다음에 담장의 높이도 달라요. 내 마차를 끄는 말의 숫자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못 올라가. 이것이 바로 폐쇄적인 신분 구조였었던 신라의 골품제. 골품제 하나하나 17등급이니 이벌찬부터 어디까지 모르셔도 돼요. 중급에서는 그럼 어떻게 알라? 골품제가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구조였었다. 기인 제도를 시행했었다. 이거는 고려 태조 때 실시했었던 이 지방 통제 정책이었었고, 이거는 아까 학습했었죠. 부영고 부여의 제천 행사. 전성기 해동성국, 이것도 학습했었네요. 발해. 그다음에 정사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회의를 했었던 백제네요. 백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바로 이 화랑도입니다. 이 화랑도 한번 살펴볼까요? 골품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엄청나게 폐쇄적인 신분 구조라 그랬었죠. 귀족과 평민들, 귀족 내에서도 엄청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화합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어떤 조직이 그걸 좀 극복해줘, 완화시켜줬었느냐? 바로 이 화랑도입니다. 화랑은요,
귀족 자제와 평민 자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군대를 운영하고 같이 학습도 하면서 군사 훈련도 하는 그런 청년 학습 단체이면서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같이 공부하고 평민하고 귀족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막 군사 훈련도 하고 하니까 전우애가 싹 트는 거예요. 응? 그래서 훈련 막 하고 이제 땀 쫙 빼고 나서 같이 샤워하다가 귀족하고 평민하고 샤워하다가 귀족 대표가 이렇게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쫙 하다가 야 둘이 있을 땐 형이라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완화되는 신분의 그 계층 간의 강력한 그 판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화랑도라는 조직이에요. 됐나요? 자, 신라입니다. 신라. 8번.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저희들은 안승을 군주로 받들고 신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신라왕이네요. 신라 문무왕. 문무대왕.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이룬 왕이에요. 삼국통일을 이룬 왕. 근데 안승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어딘지 봅시다 한번. 삼국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순서 쉽습니다. 순서 쉬워요. 자, 나당 동맹이 이루어졌었고요. 누가 먼저 망했다? 백제가 망합니다. 누가 망했다? 고구려가 망합니다. 고구려가 망한다는 것은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중에서 나당 전쟁도 있었고 삼국통일이 이루어졌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백제하고 고구려 둘 다 7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거든요. 근데 7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나 이제 신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흑치상지, 복신도침, 복신과 도침인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흑치상지, 복신도침, 무조건 복신과 도침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글자이고 흑치상지, 복신도침, 치치가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본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지원군도 있었다. 이것이 백제 부흥운동. 순서 봅니다. 나당 동맹,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백제가 망했다. 백제 부흥운동. 치치. 그럼 고구려가 망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은 일으킨 사람은 기역입니다. 기역. 건모잠 고연무라고 하는 기역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었더라. 좀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안승이라는 인물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인물인데 안승. 이 사람은 고구려 귀족인데요. 어디서 고구려를 되살리자 했었냐면은 금마저 지금의 익산 지역에서 전북 전라북도 익산 그러니까 전라도 가가지고 고구려를 되살립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만들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느냐? 바로 신라가 후원을 줬기 때문입니다. 왜 신라가 후원을 해줬었느냐?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 당나라 놈들이 신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 이 부흥군을 활용해서 당나라하고 싸울 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가 나당 전쟁을 앞두고 안승을 후원했었다. 자, 다시 순서 봅니다. 나당 동맹,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 전쟁, 당나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옵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중급 과정 시기에서 고르면 안승은 바로 언제입니까?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백강전투. 이게 백제 멸망했었던 그 전투였었고 황산벌의 계백, 그 백마강 전투에서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이제 패배했었고 이 백강 전투는 일본군이 원정을 왔었던 일본군 원정입니다. 백강 전투.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신라 삼국 통일이었었죠. 그래서 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백강 전투를 잘 모르겠다. 그럼 적어도 신라 삼국 통일 전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요건 알아야 풀 수 있다. 응? 안시성 전투 이후에는 요거는 뭡니까? 이거 당나라 침입을 물리쳤었던 그 전투인데요. 요 전투, 요걸
수나라 침입을 물리쳤었던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를 물질렀었던 안시성 전투, 굵직굵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국 통일이 나온다면 그 전에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유추를 하셔도 됩니다. 라를 답으로 찾을 수 있더라.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을 한번 봅시다. 밑줄 그은 이 탑을 한번 살펴보시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줄여서 다란이경이라고 했었던 나무로 찍어낸 이 목판 인쇄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제일 유명한 절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예요? 불국사죠. 불국사. 이 불국사라는 절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큰 절은 아니에요. 가장 이름 있는 절이죠. 그리고 이게 쌍탑 가람양식이라 그래서 이 불국사의 대웅전 앞에 보면은 여기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의 탑이 바로 석가탑이고 또 하나의 탑이 다보탑입니다. 탑은요, 부처의 무덤이에요. 부처의 무덤. 이 부처의 무덤이었었던 탑. 그 속에는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들어가 있거나 부처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 들어가 있거나 부처님을 닮아있는 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탑을 보공공사를 하는데 이 석가탑 안에서 뭐가 나올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절 앞에 있는 제일 유명한 두 개의 탑인데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1차 보공공사 때 나왔었던 것이 바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이 나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게 그리고 세계에서 나무로 찍어낸 것 중에 제일 오래됐다니까요. 2차 보공공사. 뭔가 또 있을까 했는데 사리함을 열어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금동불 입상이 하나, 금동 부처님이 한 분 탁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 탑에서. 이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 석가탑. 그리고 참고로 요건 통일신라 때 건축물들이거든요. 제가 통일신라 때 탑은 몇 층짜리라 그랬었죠? 고구려신라 백제의 삼국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3층 탑. 그래서 이게 불국사 3층 탑입니다. 요것이 석가탑이다. 석가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탑은 다보탑 공사할 때 얼마나 또 이 지진만 오면 다보탑이 걱정이에요. 다보탑 축대가 좀 기울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다보탑 보공공사를 하는데 탁 안에를 까봤더니 사리함이 있어요. 사리함이 있는데 사리함에 봉안지가 있으나 봉안지가 일부 뜯겨 있더라. 이거 독을 당했나 아니면 뜯겼나 어떻게 됐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뭐 독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열어보았는가? 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고의 보물이니라. 빌공짜 뭐 이럴 수도 있죠. 어쨌건 여기서는 없습니다. 다란이경과 금동불 입상이 나왔었던 석가탑. 다보탑은 층수를 세리지 않는 탑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아주 친절하게도 이 불국사 3층 석가탑 하나만 여기 제시를 해놨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불국사 3층 석가탑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우리가 탑들에서 문화재들 중에서 알아둬야 될 지식 정도만 한번 살펴봅시다.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이건 미륵사라는 탑이 있었고 미륵사지 석탑이 있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익산에 있었고 지역 물어볼 때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황산 모전 석탑인데요. 이거는 신라탑이에요. 신라탑. 분황산은 뭐 이렇게 분치라는 황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이거 선덕 여왕 때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모전 석탑이 뭐냐? 석탑은 석탑인데 모전 석탑 전탑이 이 벽돌이에요. 전이 벽돌이에요. 벽돌 어떻게 만든다고요? 물에 흙을 이제 뭉쳐가지고 구운 것이 벽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흙보다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돌을 깎아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법 차원에서 오리지널 벽돌은 아니죠. 그래서 모조 벽돌이다. 모전석탑이다. 여기 신라 때 거예요. 그냥 신라 때 거다. 불국사 3층 석탑, 이 불국사 안에 있었던 다란이경 그리고 금동불 입상이 하나 등장을 했었더라.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탑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바로 요놈이 아니죠. 요 탑입니다. 요것도 이제 부여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비성, 마지막 수도였었던 사비성에 위치하고 있고 목탑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목탑 양식의 탑이었었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유명한 탑이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이
마지막 수도였었던 사비성을 공격하고 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서 제일 유명한 탑 어디야? 정림사주 5층 탑인데 거기로 안내하거라.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내가 이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것을 굴욕적이게도 글씨로 새겨놨어요. 당나라 놈이. 그래서 이걸 백제 평정을 기념하면서 평제탑이라고도 불렀었던 이 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는 백제탑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은요, 이거는 고구려 탑이었었고요. 음양 오행의 이치까지 제가 알려드릴 줄이야. 음입니다. 양이고요. 숫자로 따지면 음을 상징하는 것은 짝수입니다. 양을 상징하는 것은 홀수예요. 양의 기운은 하늘로 솟구친다. 음의 기운은 땅바닥 차가운. 이러한 음양의 조화를 건축할 때도 우리는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로 솟구치는 층수는 항상 홀수예요. 홀수. 그래서 여러분 짝수탑 보셨어요? 고려 후기 이전까지는 짝수탑 찾기 힘듭니다. 없어요.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 이건 몇 각형이냐, 오각형 잘 없습니다. 사각형, 팔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짝수예요, 짝수. 그래서 팔각형의 9층짜리 우리나라 스타일의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그러면 이러한 음양의 조화가 언제부터 깨졌었느냐? 원간섭기 때 몽골이 침입하고 나서 원나라의 라마 불교, 새로운 불교 영향 받으면서 이러한 음양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10층짜리 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천사 10층 탑이에요, 바로. 이 경천사 10층 탑이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이 10층짜리 짝수탑 원래 우리는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후기 때 누구 영향받아서? 원나라, 몽골,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10층 탑이 나왔었다. 이건 고려시대 겁니다. 자, 주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었네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의 대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요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원래 이 내용까지는 중급에서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물어봤었던 겁니다. 고려시대 대간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 불렀었다. 서건의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냐? 아니 되옵니다. 왕의 명령조차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왕권을 견제하는, 그리고 신하들의 비위까지도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견제와 비판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 그런 기구였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중서문화성은 제일 중요한 신하들, 제신과 그 다음에 낭사라고 하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사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 암행어사는 몰래 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관리들 잡는 거. 이 어사대는 그냥 가가지고 감찰반이에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낭사는 국왕을 견제 비판하고 어사대는 관리를 견제 비판한다. 그러면 견제 비판을 담당하는 이들이, 지금은 견제와 비판을 누가 담당합니까? 바로 언론기관이 그 견제와 비판 역할을 담당하죠. 언론기관. 이들도 언관이라고 불렀어요. 언론기관. 그래서 언론기관을 대간, 대성, 성대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 좀 꽈놨어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디 관원? 어사대 관원을 합쳐서 서경 권한을 갖는 이 대간이라고 불렀다라는 건데요. 이 어사대는 관리들, 어사 출두요 했었던 관리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그런 기구가 됐었네요. 됐습니까? 고려는 끊임없는 외부의 침입을 받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처리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도병마사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군사 기밀은 또 중추원이라는 곳에서, 추밀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했었고, 병부라는 곳도 있었고요. 고려의 중앙 통치 체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고려의 통치체제는 이거 자체로 너무 집중하시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선시대 통치체제를 공부하시면서 조선시대와 차이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다음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했었던 중서문화성입니다. 군사 기밀과 추밀, 왕명의 출납, 승선, 요거 중추원이라는 기구였었고요.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던 3사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고려의 통치체제였었다. 요번 회차만 고려의 통치체제 복잡하게 나왔었어요.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 한번 살펴봅시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 고구려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가난한 마을이나 미천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서로 힘써 배움으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짓고 뭐라고 부른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은 이곳에 머물게 하여 글을 읽고 활쏘기를 하였었다. 고구려의 교육기관을 물어보는 거네요. 주요 교육기관들 한번 살펴볼까요? 고구려의, 이거는 왕까지 적어놓은 거는 이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고 하는 중앙에 유교 교육기관 대학교를 만들었었고, 지방에다가 장수왕 때, 장수왕 누굽니까? 장수왕 남진정책 펼쳤었던, 한강을 장악했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 왕 때 어떻게 한강 장악할 수 있었지?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인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더라. 태학, 경당.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라는 신문 왕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발해가 안 들어가 있네요.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주자감. 국학과 주자감 합쳐보세요. 국자감, 고려의 교육기관이 바로 국자감이에요. 국자감.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통일신라 때 국학, 발해 때 주자감, 고려 때 합쳐서 국자감. 국자감이 성균관이 되었었고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지방에서는 이 향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향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고려시대 향교에 대해서까지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교 나오면 조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조선의 지방교육. 우리 중급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민간교육기관이었었고, 초등교육은 서당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당이 답이네요. 경당. 태학이 없으니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순서 찾는 문제입니다. 순서 찾는 문제. 고려사는요, 공부할 때 끊임없는 외부의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침입을 받았었던 고려. 어떤 외부 침입을 받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에서는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었느냐. 순서대로 한번 보죠.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 몽골.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그리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고요. 강동 6주 획득했었던.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있었고요. 이 순서 한번 볼까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획득했었던 것이 강동 6주, 6개의 주예요. 그 주에서 가장 귀중한 주가 바로 이 귀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주에서 강감찬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서희 6주가 먼저죠. 그 다음에 귀중한 귀주. 여진족은요,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었다. 별무반은 여진족 애들은 말 타고 싸우죠. 우리는 서서 싸우는 보병 위주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기마부대를 포함한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었다. 윤관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서희가 왜 강동 6주를 획득할 수 있었느냐를 이해시켜드리지 못해요. 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리고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과 지명은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제 이름 준수입니다. 준수. 전혀 연관성 없게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저 선생님 준수한데? 준수 하셔야 됩니다. 윤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름. 몽골 침입해 왔을 때는요, 삼별초가 3군데로 옮겨가면서 싸웠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옮겨가면서 싸웠었다. 이러한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 망하기 전에 홍건적과 왜구까지 쳐들어와서 이놈들을 막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이었었죠.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입니다. 서희가 소선영과 함께 강동 6주,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 자 이건 거란족이었었고 이건 여진족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강동 6주 중에 제일 귀중한 귀주, 그 다음에 여진. 그래서 답은 가, 다, 나가 되겠네요. 밑줄근 정책으로 옳은 것 한번 봅시다.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은 알죠? 사학 12도.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관학이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었다. 관학 진흥책으로 옳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사교육 때문에 힘드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힘드신 분, 그런 분들은 누구를 한번 원망할 필요가 있었느냐? 바로 이 해동공자 최충. 이 양반의 최충은 아니죠. 해동공자라고 불렸었던 최충이라는 인물이 과거 합격자들을 뽑던 사람 출신입니다. 지공거라고 하는 관리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학원을 하나 차립니다. 문헌공도라는 학원을 차려요. 여기서 9과목, 과거 시험에 나오는 과목 쪽집게 강의 9과목 한다. 이 구제학당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9과목을 가르쳤어요. 과거만 봤다 그러면은 이 문헌공도 출신이 장원급제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 여기 막 몰려갔었죠.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이게 메가스터디가 된 거야. 이게 손준이야 이게 지금. 에? 그러니까 야 이거 대박 났네. 그래서 뭐가 생겨나는 거야? 이투수가 생겨나고 뭐 대성 마이맥이 생겨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개의 사립학원들이 난립을 하게 되었었다. 이게 사학 12도거든요. 손준, 최충.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라의 교육이 지금 망가졌어요. 공교육 위축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에? 지금도 공교육 위축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EBS 강화한다. 에? 교과서 연계를 높이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이 이겁니다. 사학이 융성하자. 관학 진흥책을 펼쳤는데 어느 왕 때 뭐 어떤 정책 펼쳤다 필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 사학이 이렇게 되면은 관학 진흥책 펼쳤는데 뭐 했는지 한번 보자. 나라에서 책을 찍어낸다. 이 책에서 낸다. 교과서 연계 비율을 높이겠다. 수능. 전문 강좌 7제. 학원에 가면 9과목 하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7과목만 공부합니다. 쪽집게 7제 전문 강좌 방과후 수업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양형고 같은 장학재단도 있었고요. 뭐뭐각 있는데 각이라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책 많이 빌려줄게. 여기서 공부하세요. 장학금 줄게요. 먹여주고 재워줄게요. 장학재단 양형고 7제 전문 강좌 책 찍어낼게요. 이런 것들이 관학진흥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했었다. 장학금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부 좀 디테일하게 안 하셨으면 틀릴 문제였었죠. 3점짜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이승휴가 저술한 역사서. 이승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이 책에 대해서 제왕운기라는 책이네요. 우리가 이 제왕운기는 어디서 살펴보느냐? 단군신화, 고조선 역사할 때 단군신화를 다룬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책은 딱 2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요거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 몽골 침입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자주적인 역사책으로서 이걸 살펴볼 겁니다. 볼까요? 역사책 참 힘듭니다. 공부하시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삼국사기와 사마천의 사기의 형태, 기전체를 본땄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승려 1년이 지었었던 삼국유사를 학습하시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유교 중심, 불교 중심. 정치사 중심, 인물 중심. 요거는 불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중심. 2차 돈의 목을 잘랐더니 우유빛 피가 솟구치고 이런 것들 중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고려 후기 이후에는 우리가 침략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성이 위축됐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갔었어. 옛날에 얼마나 우리 잘 나갔었는지 몰래? 라고 하면서 자주의식이 강조되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언제 잘 나갔었습니까? 고조선 때 잘 나갔잖아요. 하늘의 후예인데 우리가. 그래서 고조선, 이 단군 신화를 담고 있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사라는 이름 자체가 기한 이야기를 모아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단군 신화보다 기이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곰과 호랑이가 엎드려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쑥과 마늘을 먹어라 하니까 호랑이는 토끼고 곰은 우적우적 먹으면서 37일 만에 21일 만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었다. 웅녀. 그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 단군이니 이거보다 기이한 이야기 있어요? 단군 신화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었다. 제왕운기 볼까요? 제왕운기는 제왕은 여러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왕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인데 이 여러 왕 중에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느냐? 바로 단군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왕의 이야기를 엮어나는데 제왕, 황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제자백갈 때 그 제자매라. 여러 가지 여러 왕들. 그래서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다.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었죠. 되나요? 또 잘 나갈 때 언제입니까? 고구려 세운 동명왕의 이야기를 적기도 했었더라. 그 다음 막 도술 쓰고 날아다니는 우리의 이 해동 우리나라 역대 이름 있는 승려들의 일대기를 적어놨었던 해동보승전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더라. 다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제왕운기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자주성, 여러 왕들을 적어놨는데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는 여기 이제 이야기책입니다. 시로 표현했었던 책이에요. 시. 됐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네요. 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었다. 사초 나오면 요거는 조선왕조 실록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실록.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한.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남쪽에는 김씨가 세운 신라, 북쪽에는 대씨가 세운 발해가 있다라는 남북국이라는 아주 대등한 인식을 보여줬던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책 두 개만 살펴보자 그랬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답이고요. 유교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라고 하는 본기와 열전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서술을 해놨었던 이 책, 유교사관, 유학자 김부식이 지었었던 삼국사기라는 책이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제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대 민간 설화, 기이한 이야기들, 그래서 가장 기이한 단군 신화를 담아놓은 삼국유사. 요거 두 개는 구분해서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주요 화폐들이네요. 주요 화폐들. 공부 안 해도 되는 것들 빼겠습니다.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는 뺍니다. 빼요. 이 다 공부해야 되네. 그래서 주요 화폐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건원중보인데 건이라는 것은 세웠다라는 거고 이건 원년이라는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했었던 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보니까 무거울 중자, 무거운 돈이에요. 이건 뭘로 만들었었냐? 무겁게 철로 만들었었던 최초의 철전, 성종 때 만들어졌었던 최초의 돌로 만든 무거운 돌이에요. 중보, 철전. 이게 이 답인데요. 고려시대 주조된 철전.
철로 만들었었던 중보다 무거운 돈이다. 중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동쪽 나라 동국이라는 용어를 써놨었다라는 것까지 중보, 철전, 성종 요걸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의천, 승려 의천의 건의로 여러 화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동중보, 해동통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그 다음에 활구라는 화폐가 고려시대 숙종 때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려 때예요. 고려 때. 고려시대는 요 두 개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호리병 모양의 화폐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은병이라고도 불렀어요. 은으로 만든 호리병이다. 은병. 화폐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미 두 개. 한반도 모양을 닮아있다라고도 하는 활구.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철전 중보 알아두셔야 되고 앞에 건어는 필요 없어요. 중보 무겁다 철전. 활구 은병 숙종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상평통보가 있었죠. 상평통보. 이 조선시대 거요. 요 조선시대 상평통보가 언제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동법 실시 이후에 숙종 이후에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게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됐었는데요. 그전에는 화폐가 잘 활용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이때부터 이 조선 후기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었던 것이 상평통보.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였었던 대원군, 흥선대원군께서 경복궁을 새롭게 짓느라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에 달하는 이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찍어내기도 했었더라. 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찍어냈었던 거.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게 좀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이 당백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동백화든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요거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좀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쓰고 있었던 이 백동화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이 백동화를 이제부터 무효로 한다라고 했었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근대사에서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 근대사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근대사에서는 딱 4개. 성종 때 중보, 철전, 고려 때 활구, 은병,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었다. 상평통보. 그 다음에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100배 가치, 흥선대원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근대사에 가서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중 심한 것은 운문에 운거한 김삼이와 초전의 자리를 본 효심인데 김삼이 효심.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각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대장군을 파견해서 블라블라블라. 고려사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사기 때문에 고려 등장하기 직전에 있었던 자, 다시 갑니다. 이 고려사기 때문에 여기 언제 등장을 했었느냐? 고려의 역사는 조선 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선 초에 정리하는 고려의 이야기. 요 내용은 뭐냐? 김삼이 효심이 반란을 하층민의 저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고려시대에 하층민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시기는 언제로 보시면 되느냐? 중국 과정에서 무조건 무신정권기로 보시면 됩니다. 하층민의 저항은 무신정권 때 있었어요. 공식. 신라시대 때 하층민의 저항은 언제 있었느냐? 신라 하대 혼란기 때. 신라 망하기 전에. 고려시대는 언제 있었느냐? 무신집권기 때. 군사정권 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현대사에도 군사정권 힘들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4.19 그리고 5.18 6월 민주항쟁 언제 있었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 군사 정권은 아니지만 5.18 6월 민주항쟁 언제 있었어요? 전두환 군사 독재 시기에 있었죠? 마찬가지. 하층민의 저항은 무신 정권기에 있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재위 기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명종 때인데 명종이랑 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을 찾으면 원래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뭐가 까다로웠는지 한번 봅시다. 최숙로가 지방에 파견했었던 거 이거는 고려 초 얘기죠. 이성계가 황산에서 외국 격퇴했었던 것은 마지막에 신흥 무인 세력 등장했을 때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자겸이 있을 때는 문벌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또 아니고요. 요 4번, 5번이 고려시대 이 무신 정권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이야기는 최충원이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제시했었던 5번이 답인데요. 뭐가 먼저입니까? 최충헌이 최씨 무신 정권을 세웠었던 것이 먼저고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 쳐들어왔던 것은 최충헌의 아들이었었던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했었죠. 그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골군이 쳐들어왔었어요. 요 두 개 다가 사실은 무신 정권이라서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찾느냐? 김삼이 효심의 나는요 경상도 일대에서 이의민과 내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민과 내통했다. 이의민은 누구 전에 있었던 무신 지도자입니까? 최충원 전에 있었던 천민 출신 집권자가 바로 이의민이었었죠.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다 그런 것은 이의민과 내통했구나. 그래서 이의민 다음 지도자였었던 최충원이 등장하여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명확한 답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최충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거 다 틀려도 90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중급시험 대비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17번. 이 그림은 삼별초의 전투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삼별초. 삼별초는 언제 저항했었던 인물 부대인가요? 몽골과 저항했었던 몽골.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군데 옮겨가면서 싸웠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진도로 옮기고 제주도로 옮겼다.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이 되었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었다. 몽골이 만든 것이 원나라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었다. 그 시기의 이야기를 묻는 거겠죠. 자, 원간섭기의 내정간섭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원간섭기에 나라 왕의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 시상에나. 그 다음에 원나라 공주와 혼인도 했었고 관제도 격화됐었고 영호도 떨어졌었고 이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빼앗기게 되었었고요. 정동행성 정복하러 동쪽으로 가기 위해 만든 기구 정동행성을 설치했었더라. 정동행성 일본 원정기구였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가 태풍일 때예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다 패퇴하게 됩니다. 여몽연합군이. 그런데 이 정동행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고려를 간섭했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녀들을 뺏겼었고 매를 갖다가 바치기도 했었고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기도 했었다. 이것이 삼별초 저항이 실패하고 난 후에 원간섭기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그걸 개혁했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고요. 됐나요?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동행성 설치된 것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 원간섭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었었군요. 자, 1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정도전이라는 인물인데요. 정도전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신진 4대부 중에서도 급진개혁 세력. 급진개혁파. 그 다음에 고려, 불교나라 고려에서 유교나라 조선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불교 비판서적인 불시잡변을 세웠었다. 그리고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자로서 조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경영하는 경국전,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이 조선의 설계자예요. 설계를 다 해놨었는데
너무 신하들의 권한을 높이는 방편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갔었다. 그래서 훗날 3대 태종이 되었었던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었던 인물,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선경국전 저설에 썼던 2번을 살펴볼 수 있겠군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인물은 이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었던 이 사람은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 조선 후기 정약용, 조광조, 그 다음에 안향이라는 인물. 고려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안향.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 장악했었던 세조. 이런 인물들 찾아볼 수 있겠네요. 기본 내용이군요. 이 내용은.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옥당, 옥서라는 병칭이 있었다. 모르셔도 되고요.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었다. 몰라도 풀 수 있고요.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에 참여했었다. 자문은 뭐예요? 왕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면은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하는 것이 자문이에요. 그리고 왕과 신하들 간의 학술 토론 대회가 경연이었었죠. 이게 조선시대 내용이군요. 조선시대 내용, 왕을 자문했었던, 일단 왕한테 자문을 해주려면 학술을 연구해야 되겠죠. 뭔가 연구기관이에요. 학술 기관이었었던 홍문관입니다. 이 홍문관에서 학술을 쫙 연구해 놓은 다음에, 이게 성종 때 만들어졌었던 기관인데요. 학술 연구해놔요. 그리고 왕한테 자문을 해주는 곳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군요. 사헌부라는 기관은요. 이게 헌법할 때 그 헌자입니다. 이거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법 어기는 사람들 잡아가둔다. 관리 감찰. 아까 봤었던 고려시대의 어사대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었었고요. 춘추관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다 조금 더 높여 부르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관. 역사, 나이와 연도, 역사를 다루는 기관이었었죠. 한성부는요.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경찰청 플러스 서울시청.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중앙통치체제를 공부할 때 고려시대의 통치체제와 비교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구분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승정원이 있었다. 이게 왕의 비서기관이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뭐였었느냐? 승선이라는 왕의 비서기관이 있었더라. 조선시대에 사헌부라고 하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와 비교되느냐? 어사대, 고려시대 어사대와 비교되더라. 그 다음 3사라고 하는 이게 언론기관이에요. 언관은 어디였어요? 고려시대 때 대간이라고 불렸었던 어사대와 낭사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사가 나왔으니까 고려에도 3사가 있었죠? 고려의 3사는 뭐 하는 역할이었어요? 단순 회계기구였었다. 돈을 관리하는 기구, 재정관리기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3사는 하나 둘 셋 3개의 기관이 모였던 언론기관. 고려시대 3사는 3, 4, 5, 6, 7, 8, 9, 10 이 숫자 다루는 회계기관.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20번. 가에 대해 알려줄래? 가가 뭡니까? 경국대전을 완성했어. 자, 고려와 조선 공통적으로 있는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종. 근데 성자는 유교 질서를 완성했었던 사람한테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성종도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었던 그 왕 아닙니까? 불교 좀 억제하고 유교로 통치합시다 했었던 최승로, 승종, 성종.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이라는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완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종이에요. 성종. 조선 성종을 이야기합니다. 조선 성종. 마찬가지로 조선 성종. 자, 성종에 대한 얘기는 이 관수관급제네요. 관수관급제. 한번 볼까요?
조선 초기의 왕들을 공부할 때는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뭐냐? 정치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왕권 강한 나라로 만들겠어. 아니야. 신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끌어가겠어. 아니야. 아니야. 조화롭게.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치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 때는 왕권 강화를 주장했었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조화로운 정치하겠다. 세조 때는 다시 강력한 왕권 단종 죽인 사람이죠. 수양대군. 그 다음에 성종은 유교 정치니까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 경연제도라고 하는 학술 회의, 학술 토론 대회가 있어요. 왕과 신하가 함께 참여하는 학술 토론 대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조화롭게 여기서 경연제도 했겠죠. 그럼 세조는 왕권 강화, 누가 내 말을 토론하는가, 경연 폐지를 합니다. 경연제도 폐지예요. 그 다음에 성종은 다시 경연제도를 부활하겠죠. 경연제도를 어디서 실시했었느냐? 집현전에서 했어요. 집현전에서 회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세조는요, 집현전을 없애버렸어요. 집현전 없어져가지고 학술 연구할 데가 없죠. 그래서 성종이 뭐 만들었다? 홍문관을 만든 거예요. 집현전 없애, 홍문관. 이런 식 엎치락뒤치락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 토지제도 변화인데, 기본적으로 과전법이라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을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 그냥 월급 줬다 생각하시면 전 현직, 퇴직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줬었던 것이 과전법이다. 그러니까 세조가 나 왕권 강화할 거야, 내 말만 따라라 하니까 신하들이 자꾸 퇴직을 하더라. 지들 집 가버려요. 아, 저 여기서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생각했죠. 이 새끼들 왜 자꾸 퇴직을 하지, 뭐 먹고 살라고 했더니 전현직 관료들. 그러니까 퇴직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전법은. 그러니까 세조 때 야씨, 이 전현직 관료한테 모두 줬더니 내 말도 안 듣고 토지도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현직에 직접 일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걷어가라 라고 하는 현직 관리만 대상으로 하는 직전법이 생겨난 거예요. 직전법. 그러니까 세조 밑에서도 그냥 퇴직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임기가, 동적구청장인데 제 임기가 올해까지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퇴직금도 없대요. 연금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임기에 있을 때 바짝 끌어당기겠죠. 현직에 있을 때 백성들 엄청 수탈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야, 너네 세금 걷어가지 마. 니네가 거두니까 이 짓을 하지. 국가가 수금을 해서 국가가 지급을 하겠다.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됐어요. 성종 때. 요 관수관급제 실시했었던 성종이 여기에 답이네요. 관수관급제. 조금만 쉬고 할까요?